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문재인 정부의 22번째 부동산 대책 실패와 관련해서 많은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난과 비판은 누구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해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해법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저는 권영득 박사이고 화식경제연구소 이사장입니다. 2017년 6월 19일 날 LTV와 DTI를 규제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이 출발을 하게 됩니다. 두 달 이후에 8월 2일 날 대출 규제를 지역별로 다시 강화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또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외의 조정대상지역, 또 조정대상지역 외의 수도권 지역에 대해서 지역별로 특화된 규제 정책이 발하게 됩니다. 2017년 9월 5일 규제지역 확대와 민간택지 분양제 상한제를 도입하게 됩니다. 주택가격, 분양가격, 청약 경쟁률, 거래량, 그리고 최종 판단의 기준을 기존에서 강화된 변경된 기준으로 다시 이렇게 정책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월 24일 날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게 되죠. 가계부채가 1388조 원이나 되는데 주택담보대출이 744조 원이고 기타 대출이 569조 원, 그리고 판매신용이 75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때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줄이기 시작하는데 수요자들은 이것을 피해가 버립니다. 신용대출로 갈아타 버리는 거죠. 나중에 나오겠습니다. 2017년 11월 29일 날 주택 100만호 공급 계획이 발표됩니다. 규제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해서 주택을 공급을 해야 이 과열을 막을 수 있다. 그래서 공적임대 85만호, 또 공공분양주택 15만호에 대해서 건설해서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게 하는 거예요. 또 2017년 12월 13일 날은 주택 100만호 공급 계획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청년 임대주택,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고령자 공공임대주택, 저소득층 일반 가구주택 분류를 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좀 뜸하다가 2018년 7월 5일 날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주거를 지원한다는 신혼부부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이 발표되게 됩니다. 신혼부부는 88만 쌍, 청년 가구는 75만 가구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 달 뒤인 8월 27일 날 투기지역을 규제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대출, 정비사업, 세제, 전매 제한, 청약, 기타 엄청나게 강화된 정책이 발표됩니다. 그리고 9월 13일 날 금융규제 강화를 확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2018년 9월 21일 1차로 3만 5천호에 대한 공급을 발표하게 됩니다. SH공사는 서울에서 성동구치소 부지, 그리고 개포동 재건마을, 또 기타 공개되지 않은 9개 부지에 대해서 공급 계획을 발표하고, 경기도는 LH공사가 광명, 하안, 의왕, 청계, 성남, 신촌, 시흥, 하중, 의정부, 의정지구에 공급 계획을 발표하고, 또 인천 도공에서는 금암 역세권 지역에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또 2018년 12월 19일에는 2차로 15만 5천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합니다. 남양주 왕숙지구와 하남 교산지구,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지구, 그리고 과천지구에 한해서 15만 5천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9년 1월 8일 날 임대주택 관리를 강화하는데, 이때 여러 가지 대책이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현 단계에서 돌이켜 보면은 임대주택 관리가 조금 허점이 있었습니다. 2019년 4월 24일 날 공적 임대주택 계획을 발표하게 됩니다. 2022년까지
계속해서 공적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이렇게 정책이 발표되는 것입니다. 2019년 5월 7일 날 3차 공급 계획이 발표됐는데 11만 호를 공급하겠다. 그래서 이때 고양 창릉지구와 부천 대장지구에서 건설해서 공급하겠다고 발표가 됩니다. 이때 참 시끄러웠죠. 서울 구파발과 일산지구의 그 가운데가 고양 창릉인데 고양 창릉에 3만 8천 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 발표되자마자 일산 파주 이쪽 지역은 완전히 내리막길 가격이 곤두박질을 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비난과 또 반발이 야기되었던 것이죠. 2019년 8월 12일 날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전매 제한 기간, 이러한 아주 긴 제목으로 이게 대책이 발표가 됩니다. 현행은 공공택지와 민간택지로 이 전매 제한 기간이 투기 과열과 그 외 지역이 뭐 3년, 4년, 4년 이렇게 쭉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개선을 해서 5년, 3년, 10년, 8년 이렇게 아주 대폭 밀려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2019년 10월 1일 날 규제 대책이 또 강화되었습니다. 서울의 월간 아파트 거래량이 굉장히 급증하자 여기에 대해서 또 규제 대책을 내놓은 것이죠. 2019년 11월 6일 날은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발표합니다. 강남구 8개동, 서초구 4개동, 송파구 8개동, 강동구 2개동, 영등포구 1개동, 마포구 1개동, 용산구 2개동, 성동구 1개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16일 날 종합규제 대책을 다시 발표하게 됩니다.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LTV를 추가로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주택가격 구분 없이 LTV를 40% 적용했는데 주택가격이 9억 원 이하는 40% 그대로 두되 9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를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상향 조정하게 되는 것이죠. 또 2월 20일 날은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합니다. 현행은 주택가격 구분 없이 가격 구간 없이 LTV 60%를 적용했는데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가격이 9억 원 이하는 50%, 9억 초과는 30%를 적용하게 됩니다. 2020년 5월 6일에는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을 강화하고 공공재개발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수도권 인허가 및 착공 추이를 분석하면서 이러한 대책을 내놓게 된 것입니다. 또 6월 17일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표를 제시하면서 투기과열지구 48개 지역, 조정대상지역 69개 지역을 발표를 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대구, 세종, 충북의 청주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7월 10일 날 종합부동산세 세율 개선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것은 3주택 이상이고 또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인 사람들에 대해서 소유주에 대해서 세율을 대폭 인상하고 종합부동산세입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또 개선을 하고 또 취득세율을 또 개선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 22차례에 걸쳐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부동산 대책이 22차례나 발표되었다는 것은 사실은 부동산 대책이 성공하지 못했다고 봐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언론이 비판을 하고 많은 전문가들과 부동산 연구자들이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비판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이건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분야는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분야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가격의 변화에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늘 주장을 합니다. 제가 공부한 화식경제에서도 가격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 가격의 변화는 일정한 흐름을 타고 있는데 그 흐름을 보지 않고
숲을 보지 않고 가격이 변하는 순간순간에 나무만 보기 때문에 반드시 실패하고, 정책도 실패하고, 투자자도 실패하고, 또 소유자들이 이게 판매하는 매도자들도 성공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2010년도부터 서울의 부동산 가격의 변화를 강남 1개소와 강북의 1개소를 제가 선정을 해서 국토교통부에 주택가격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을 해봤습니다. 2010년도 한번 볼까요? 2010년도 6월 달에요. 강남구 대치동의 음마 아파트는 10억 같습니다. 10억. 이 10억 가던 아파트가 2012년에는 조금 내리고 2013년에도 조금 내렸고 2014년에도 내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2015년이 되자 10억으로 다시 회복을 하는 겁니다. 2015년이 되자. 그리고 2017년이 되었는데 14억으로 올랐습니다. 이때 2017년 6월 달에 14억으로 오르자 이때 1차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오르다가 2017년도 10월이 되니까 16억이 됩니다. 16억. 그러니까 2010년 6월 달에 10억 했던 아파트가 2017년 8월에는 15억이 된 거죠. 15억. 15억이 됐고, 이때 이제 2차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2017년 10월 달에는 16억이 됩니다. 이때 4차 대책이 발표가 되는 것이죠. 2018년도 7월 달에는 18억이 되는 겁니다. 2010년도 6월 달에 10억이었던 아파트가 2018년도 7월이 되니까 18억으로 치솟아 버린 겁니다. 계속 18억이 계속 조금씩 올라서 19억까지 가다가 또 그해 9월달 2달 만에요. 2억이 올라서 20억을 찍습니다. 그리고 12월이 되니까 20억 찍었을 때가 9차, 10차 대책이 나왔을 때죠. 이때 조금 내려간 듯 해요. 그래서 2018년 12월 17억으로 이렇게 조금 내립니다. 그러다가 2019년 5월이 되니까 19억, 2019년 8월이 되니까 19억 9천만 원, 그리고 2019년 10월이 되니까 21억으로 드디어 20억을 돌파합니다. 이때 16차 대책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2009년 11월 달에 23억. 우와, 무지하게 올랐네요. 이게 17차 대책이 또 발표되죠, 이때. 또 2019년 12월이 되니까 23억 5천이 되고요. 이때가 최고가입니다. 그리고 2020년 2월 달에 21억 8천, 5월 달에 20억 7천, 그리고 6월 7월 지금 21억 5천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용 면적 84.43제곱미터, 대략 한 과거에 우리가 흔히 쉽게 부르던 그 얘기로는 약 한 26평 정도 됩니다. 26평 정도. 그런데 이 강남만 볼 게 아니고 강북을 하나 봐야 됩니다. 강북은 제가 서대문구 홍제동에 현대아파트, 문화촌 현대아파트를 제가 가격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2010년 6월 달에 3억 8천이었습니다. 3억 8천. 그러다가 1차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2017년 6월 달에 4억 5천으로 오르게 되죠. 그리고 4차 대책이 발표된 2017년 10월 달에는 4억 7천으로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7차 대책이 발표된 2018년 7월 달에는 5억 2천으로 드디어 5억을 돌파합니다. 그리고 5억 5천, 5억 7천, 2018년 12월에는 6억 찍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 5월 달에는 5억 8천으로 주춤하고 내렸는데 2019년 8월 달에는 6억 5천, 16차 대책이 발표되던 2019년 10월 달에는 6억 7천이 됩니다. 그리고 5억 9천, 6억 4천으로 조금 내리더니만은 지금은 6억 9천에서 6억 8천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10년도 6월을 기준으로 대치동 음마아파트는 10억을 찍었는데 10년이 지난 2020년 6월 달에는 21억 5천이 되었습니다. 21억 5천. 참 많이 올랐죠. 문화촌 현대아파트는 2010년 6월 달에 3억 8천 했는데 2020년 6월 달에 6억 8천으로
무려 3억이 올랐습니다. 강남 음마아파트는 10억 5천이 올랐고 강북 서대문 현대아파트는 3억이 오른 것이죠. 3억이 오른 겁니다. 곱절이 다 올랐습니다. 대단히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가격의 흐름, 시변을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아파트가 상승 무드로 이렇게 변한 것은 대략 2016년도 경부터로 치면 됩니다. 그러면 2016년 6월 정도로 치면은 17, 18, 19, 20 대략 4년이 올랐네요. 4년 조금 더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2015년에도 조금 상승대로 틀어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친다면 약 한 5년 정도, 그걸 뺀다면 약 4년 정도 계속 가파르게 상승만 했습니다. 10억짜리 아파트가 21억 5천이 됐고 3억 8천짜리가 6억 8천이 되었습니다. 대단히 올랐습니다. 대단히 올랐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과 저는 화식경제 이론의 교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격이 저렴할 때 사야 되는데 그때는 뭐 하고 계셨습니까? 그리고 가격이 급등한 다음에 빚을 얻어서 사야 되는 이유는 또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그리고 지금 사시는 분들 언제까지 가격이 더 올라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가격이 하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그 이유는 또 무엇인지요? 큰손들은요 이미 다 털고 시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빠져나가서 여러분들끼리 치고받고 하는 정말 광란의 시장을 유유자적하고 미소 지으면서 바라보고 있다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시장은 언제나 이렇게 변해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시장은 4년 내외의 주기로 늘 급등과 급락을 반복해 왔습니다. 이것이 2100년 전에 제가 연구한 화식경제 이론의 가장 근간이고, 2002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다니엘 캐너먼 박사도 이것을 증명했고, 또 기타 많은 경제학자들이 대순환과 소순환의 경기 흐름을 증명을 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시장 참여자들은 이것을 잘 모르고 오르면 사려고 덤비고 내리면 버려버립니다. 오르면은 빚을 내서 부채를 잔뜩 짊어지고 살려고 하고, 가격이 내리면 원본을 건지지 못해도 더 손해볼까봐 그냥 던져버립니다. 이것이 시장 참여자들의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그래서 불멸의 경제원리, 부자가 되는 기초 지식을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화식전의 원전에서는 물천지징계하고 귀지징천하니 귀추려분토하고 천취여주옥하라. 이 말은요, 물건이 천하게 취급받으면 공급이 많아서 가격이 떨어져서 천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곧 귀하게 되는 징조이며, 이것이 시장에서 소진이 되고 나면 다시 귀하게 값이 오른다는 말입니다. 물건이 귀하게 취급받으면 너도 나도 사려고 덤빌 때 가격이 많이 올라가죠. 이것은 곧 천하게 된다는 조짐이므로 귀한 물건은 오물을 버리듯이 팔고 천한 물건은 구슬을 줍듯이, 보배를 줍듯이 취하라. 이것이 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많은 부자들, 도주공이나 백규나 그 다음에 공자의 제자인 자공이나 많은 그 현인들이 돈을 버는 방법은 시장에 있는데 그 시장에 그 가격의 변화에 있다. 그래서 낙관시변이다. 가격 변화의 시변을 즐거이 관찰을 해라. 사람들이 인기아치 버리려고 할 때 나는 그것을 취해드리고, 사람들이 취하려고 안달을 할 때 나는 슬그머니 그 물건을 제공을 하노라. 이것을 반복하면은 남과 싸우지 않고 남과 다투지 않고 악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돈을 저절로 불릴 수가 있는데, 저절로 불린 돈을 가지고 가난한 이웃, 시장에서 실패한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씩 베풀면은 그분들의, 그 사람들의 성원과 지지로 재산은 점점점 더 불어나게 되고, 또 고대 중국에서는 이 재산을 불린 사람, 천금을 가진 사람은 제후들과 그 즐거움을 같이 하고, 그리고 입조의 비용이나 관계의 비용으로도 충분히 쓰고도 남을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짓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부동산 시장, 급등하는 부동산 시장, 그리고 많은 정책을 남발하는 우리 정부의 어떤 그 관계자들, 이 시변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정확하게 헤아리고 있다면은 정책도 올바른 정책이 나올 수가 있고, 또 수요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이 팔 때인지 사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고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경제적 자유를 쉽게 빨리 그리고 확실하게 누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다음에는 좀 더 좋은, 좀 더 참신한 소재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지금 사실 유튜브 보면은 전부 세상 비난하는 거, 또 깔깔거리고 웃고 떠들고 노는 거, 그리고 음란 비디오 섹스물, 그렇지 않으면 막 폭력물, 이런 것만 난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보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걸요. 그것이 여러분 인생에 큰 도움 되지 않는다는 거. 저와 같이 이런 인생에 도움이 되는 근본 원리를 하나 둘씩 찾아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여러분들께 당부를 드리고, 또 이 오늘의 이 강의를 보시는 많은 분은 지인들에게 많이 좀 널리 알려주시고, 또 구독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